네, 돌아온 대선의 계절, 대선 주자들의 공약과 부동산 전망이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 나누어 볼 텐데요. 자, 대선 주자들의 공약들 좀 요모조모 따져보는 시간 벌써 3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이 루즈벨트 따라잡기라는 별칭이 좀 붙기도 했었지요.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거든요. 뭐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공약은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내세운 공약입니다. 뭐 재생입니다. 재생. 그 노후 주거지 살리기, 그러니까 전면 철거, 전면 재생이 아니고 노후 주거지 살리면서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하는 건데요. 이 먼저 정의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문 소장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지난 정부에서 이제 추진돼 왔던 우리 도시 정책의 일환 중은 이제 전면 철거 방식의 어떤 뉴타운 재건축의 어떤 이런 그 도시 재생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신규 신도시 사업과 맞물려서 이제 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들어왔던 이제 어떤 도시 재생 사업은 사실 2014년 이후에 우리가 그 전국적인 단위에서 만들어졌던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이런 지구 지정들이 철회가 되면서 이제 그러면 기존의 그 노후된 그 도심지를 어떻게 재활성화를 시켜서 어떠한 그 도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는데요. 이제 그 직면해 있는 그런 문제들을 좀 더 슬기롭게 풀자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제 그 재생이라는 의미를 썼습니다. 이 재생의 의미는 결국에 뭐냐면 우리가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하죠. 구도심을 재건축이나 어떠한 도시화를 시킴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부동산 가격 상승, 임대료 상승 이런 부분에 의해서 많은 원주민들이 떠났습니다. 뉴타운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서 원주민 재정착률이 뭐 30%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그런 그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그 도시의 어떤 복합적인 기능을 살리자라는 이제 그런 뜻에서 이제 이번에 이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라는 거를 발표했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과거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자 그럼 우리가 재건축을 하겠다 아니면 뉴타운을 하겠다라고 던져는 놓고 그 던져놓은 부분의 사업 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각 지자체에서 맡겨줬습니다. 이제 그거를 뉴딜 정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서 결국에 뭐냐면 중앙정부 주도하에 또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해서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어떠한 그 완성도를 좀 높이겠다. 라는 어떤 이면에 깔려있는 그것이 이번에 그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본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곽창석 대표도 얘기 좀 해주시죠. 개념 자체는 아직은 완전하게 정착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 이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면 철거 개발 방식이 아니고 기존의 도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거기에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을 하겠다는 개념이고요.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크게는 토지와 건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전면 철거를 해야 이 건물을 새로 바꿀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건물을 또는 뭐 도로를 확장하지는 못하지만은 부분적인 개보수를 통해서 부족한 주차장을 새로 만든다든가 또 이렇게 부분적으로 철거를 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면서 어린이집을 만든다든가 또는 아파트에서 가지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편리한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또 무인 택배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낡은 구도심에 거주하는 거주민들도 이런 그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겠다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당장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고 크게 보면은 박원순 시장 시절부터 서울시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했던 기본 방향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새 정부 이후에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잠깐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이재문 소장님이나 곽창석 대표님이 이제 제가 이제 프레임 설정에 대해 자꾸 말을 하는데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자체도 너무 이제 비관적인 사회 갈등이나 어떤 이런 측면만 부각이 됐지 사실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이제 젠트리와 영국에서 이제 고급화가 되는 과정에 있는 이제 세입자의
그 갈등은 생길 수 있지만 그런 어원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이제 안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만 이제 부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 좋은 쪽으로 우리가 일부러 부각을 시키는 게 아니라 기존의 그런 대형 서울의 이제 은평이라든지 왕십리라든지 사실 그런 3개 지역이 시범지구로 뉴타운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결말을 났다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3개 시범지구를 추진하는 그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 중에 최고의 가장 큰 두드러진 문제가 뭐냐면 원주민 재정착률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결국에 원주민 재정착률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기존에 한 50년 동안 거기에서 상권도 만들어지고 인문적 환경도 만들어지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진 마을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싹 헐어내고 다시 짓다 보니까 그렇게 형성돼 있는 역사가 사라져 버린 거죠. 바로 그 역사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거기에는 거주하고 또 편의성이 생겼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거는 있을지언정 기존에 만들어진 문화나 이런 것들이 소멸됐다라는데 제 문제가 생긴 거죠. 결국에 뭐냐면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도 있어야 되지만 거기서 상권을 유지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 기존에 살던 사람들의 거주지를 만들어줘서 인문학적인 환경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외면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문제들이 불거진 거지. 그 재건축을 했다 아니면 뉴타운을 만들었다 그래서 뉴타운의 문제점이 젠트리피케이션이다라고 결론을 진 거는 아닙니다. 곽 대표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뭐 동의하는 부분도 좀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그런데 글쎄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게 결국 그 도시가 재생이 되면서 발생되는 개발 이익이 있고 또 부동산 또 주택 가격의 상승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돈을 가지지 못한 세입자라든가 또는 뭐 소유자 중에서도 아주 작은 지분을 가진 분들은 정착을 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결과를 불러왔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도시재생 뉴딜처럼 부분적인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그것도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정부의 그 공공재원이 투입돼서 도시 재생을 하고 나면은 결국은 뭐 주거 환경이 좋아질 거고 또 뭐 주택 가격이 뛸 거고 개발 이익이 발생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이 뭐 결국은 전면 개발을 하건 부분 개발을 하건 큰 차이는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결국은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 개발 이익을 향유할 수 없을 거고 또 뭐 밀려 나가야 되는 현상은 거의 뭐 대동소이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그 뉴딜 정책의 이제 그 실효성에 대해서 아직 뭐 실행도 안 된 거긴 하지만 어쨌든 나온 공약이고 하니까 저희가 한번 이제 그 토론을 해보는 건데요. 실효성 측면, 아까 그 재원 마련이 제일 문제잖아요. 지금 재원 마련에 상당히 많은 퀘스천 마커들이 붙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소장님께서? 예, 일단 뭐 그 정책 그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발표에 보면 공공재원을 한 2조 원 정도 그냥 정부에서 이제 중앙정부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뭐 토지주택공사나 그다음에 SH공사 그다음에 주택도시기금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재원을 활용해서 연간 한 10조 원 정도 투입을 해서 약 500군데 정도, 100군데씩 해서 임기 내 한 500군데 정도를 활성화를 시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20조 원, 5년으로 합치면 50조 원 가까이 돈이 과연 재원 확보가 되겠느냐.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 지금 발표에 의하면 중앙정부 재원에 의한 거는 이제 5년 동안 10조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쉽게 얘기해갖고서 40조는 주택도시기금이나 그 다음에 이제 토지주택공사나 이제 SH공사로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주택사업 분야에서 사실 SH공사나 LH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전체 주택사업 분야에서 임대주택 사업이라든지 이런 분야로 인해서 재정 적자가 사실 좀 많이 누적돼 있는 상황이고, 또 일부에서는 임대주택 사업, 특히 이제 공공임대주택에서 영구나 50년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주택 사업들이 쉽게 얘기해서 이제 LH공사의 재정을 갉아먹는 하나의 주요 적자원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LH공사나 SH공사 같은 경우에 이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주택 하나로만 놓고 본다라면, 이제 지금과 같이 나왔던 얘기가 또다시 끝없이 반복이 될 겁니다. 또 이거를 입법화하는 과정, 법을 개정해야 된다라면 법을 개정하는 부분에서도 이제 불거져 나와야 될 거고, 이제 그런 문제가 될 건데, 결국에 재정을 투입하겠다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는 지원이고, 나머지 이거를 실행해 나가는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지방 정부에서 이제 추진을 하고 이걸 협력적 관계로 만드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중앙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재원은 약 한 연간 2조 원 정도니까 이거는 충분히 뭐 쉽게 얘기해서 다른 예산 항목에서 뭐 가져오든 뭐를 하든 이제 충분히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시했던 주택 도시기금, 사실 이제 이 부분이 문제인데, 그동안 이제 우리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 조세 징수를 유예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다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걷어들인 세금들이 일부분 50%에서 20%는 다시 주택 건설이라든지 이런 데 쓰여야 되는 그 돈들이 여러 군데에서 지금 과세가 유예가 돼 있습니다. 그 과세가 유예가 돼 있는데, 이제 이런 과세 유예를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면서 이 주택 도시기금을 쓰겠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재원 마련의 이제 가장 큰 관건은, 정부 재원은 저는 별로 그렇게 힘들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주택 도시기금에서의 지금까지 많은 과세 부분을 징수를 유예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LH공사라든지 SH공사에서 지금까지 불거졌던 예산 적자 문제, 특히 이제 그 부분에서 임대주택 사업 추진으로 인한 어떤 재정 적자 부분이 지금 LH공사의 많은 그 적자 요소의 가장 주된 요인인데, 그 주된 요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는다라면, 결국에 이제 큰 틀에서 우리가 놓고 본다라면 증세를 해야 된다라는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 주택 정책이 도시재생 뉴딜 정책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임대주택 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큰 틀에서 본다라면 이제 정책 추진력에 문제가 있지 않겠냐라는 지적은 당연히 나올 겁니다. 근데 나오는 거를 이제 결국에 정부에서 지금 만약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한다 그러면 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넘어야 되는 결국에 산이고,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이 명쾌하지 않는다 그러면, 처음에는 장밋빛 이 그림을 그려서 출발을 했지만 점점 이제 지리멸렬해지는 그런 방법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에 어떤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마 고심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정수 선생님은 재원 마련이 문제가 된다 안 된답니까? 크게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재원 마련에서 그런 문제만 사전에 짚을 수 있다면 뭐 10조 원 정도를 커버 못할 리는 없을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재원 마련은 억지로 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억지로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 부작용은 발생할 수 있을 거고요. 저는 그 문제보다도 이 도시 재생 정책, 뭐 뉴딜 정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이건 도시 재생 사업의 일부입니다. 정책이면서도 사업인데, 사업이라는 거는 이거는 시장의 영역이거든요. 정부가 나서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사업에 따라서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사업이 성공하면은 그 사업에 따른 이득이 발생되고요. 그 이득이 누구한테 돌아가느냐가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을 낳게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과거 정부에서 했던 이런 뭐 주택 그 정책들을 보면은 사업에 정부가 개입했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보금자리 주택입니다. 이걸 이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서 주로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싸게 수용을 해서, 또 이제 헐값의 주택을 지어서 이윤을 남기지 않고 원가에 공급함으로 인해서 많은 무주택자들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지만, 실제로 이걸 진행을 해보니까 싸게 공급함으로 인해서 민간 건설업체들이 줄도산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서 주변 시세가 오히려 떨어져 버림으로 인해서 주택시장의 침체를 불러왔고요. 그래서 그러면 보금자리 주택이라도 분양이 잘 됐느냐 하면은 그것도 아니었어요. 보금자리 주택조차도 대부분은 미분양이 나는 사태를 불러왔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정책이
민간 시장의 개입함으로 인해서 시장 자체를 바꿔놓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보금자리 주택이나 또 뉴타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걸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나마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거였고요. 두 번째는 뉴타운 사업의 경우는 뭐 재건축도 마찬가지지만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사업 주체가 돼서 진행했기 때문에 잘 되든 못 되든 그 책임질 주체가 명확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경우에는 이걸 이제 정부의 공공재원으로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업 주체가 모호해진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 안에서도 어떤 곳은 이 사업을 통해서 정책 자금을 지원받아서 혜택을 보는 지역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이 또 발생됐을 때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고요. 그나마 도시 지역은 괜찮지만은 외곽의 신도시라든가 이런 혜택과 상관이 없는 오히려 서민이 거주하는 외곽 지역들, 이 주택들이 혼재해 있는 이런 곳들은 이런 오히려 서민들은 도시에 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외곽으로 밀려난 사람들은 오히려 소외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장에 정부가 개입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곽 대표님은 너무 안 좋은 쪽으로 지금 자꾸 부각을 시키는데 이번 지금 이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라는 거는 새로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정책이 아니죠. 그리고 이미 기존의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걸로 인해서 그거를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그 부분이 지금 성과가 나오는데 재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거를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게 된다라면 근데 지원을 왜 해주게 됐나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서울만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전체죠. 그 전체에는 지금 사람이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들이 무려 700군데나 있어요. 주거지가 열악하고 빈집이 증가하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국토의 조정 발전, 균형 발전을 하지만은 그곳에도 사람이 사는 곳으로 만들어줘야지 그분들한테 뭔가 그 도시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통 상권도 무너지고 있고 사람들이 지금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집들도 노후되고 스스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지역들이 이런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이 달동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달동네가 전국에 한 700군데 정도가 있는데 그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조금 뭐라 그럴까 완성판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정부 재정이 좀 투입돼서 그리고 그것도 강제적으로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원하면 당신들이 그거를 원하면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해주고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라는 거 그 정도로만 보고 또 이 재생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떠나게 될 거다. 근데 모든 정책의 효과에서 모든 사람한테 균일하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제시를 했는데 자 재생으로 인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통해서 사람이 떠나게 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거를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그러면 막아야 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자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서 저소득층 주거라든지 영세 상업공간 확보를 의무화하겠다 이거죠. 정부 재정이 투입되니까 그 정도는 의무화시켜서 공공재원이나 또는 이 계획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에는 임대료를 일정 수준 이하로 묶는다든지 이런 규정도 마련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또 이런 그 정책이 나온 배경에는 기존에 추진해왔던 뉴타운 정책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전국이 열풍을 불었죠. 전국에 전부 뉴타운 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했지만 결국에 재건축은 일부 성공했는지 몰라도 재개발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근데 주거의 노후도를 따지고 열악을 따진다라면 재개발 지역이 훨씬 더 열악하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따르는 어느 정도의 해법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이 정책에서 재현할 수 있는 거를 사전에 할 수 있다라면 뭐라 그럴까요? 조금 그런 것들을 좀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부분적으로 해지를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지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점잖으신데요. 뭐 하실 얘기 없으세요? 다 했는데요. 그럼 제가 할게요. 지금 뉴타운 재건축 전면 철거 방식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이제 뭐 지금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재건 뉴타운이라는 게 뭐 어째 아시다시피 그 서울시 조례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전에 도정법으로 인한 지역적인 그 지역 단위 개발을 하다가 그걸 이제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포괄적으로 뜻은 굉장히 좋았죠.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아까 곽 대표님 얘기한 것처럼 책임의 주체 문제예요. 그래서 도정법에 보면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고 조합원의 뭐 동의 요율이 있잖아요. 그거는 본인이 선택한 본인의 책임의 몫이에요. 물론 분양가가 비싸져 갖고 재정 착륙을 못하고 이런 것들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지요. 저희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한테 다 어떤 혜택을 줄 수 없죠. 만족도를. 그러면 동의율 이하가 돼서 재정 착륙을 못하고 나가는 분들에 대해서까지는 다 책임을 조합이라는 책임지는 단체에서는 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일부 그 책임질,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 단임제다 보니까 이 정책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큰 회의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 가로정비 사업을 아까 얘기하셨는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지금 시행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야심차게 했는데 야심차게 지금 시행한 데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야심차게 했다라기보다는 뉴타운 지구 지정의 지역 해제를 위해서 구도심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따르는 대안적으로 마련한 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뉴타운의 사업 규모, 그러니까 그 뉴타운 사업 내에 있는 재건축 지구 아니면 재개발 지구에서의 구도심 일부를 조금 활성화시키자라는 거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재원도 그들이 마련해야 되고 결국에 뭐냐 10,000제곱미터 미만으로 개발을 했을 때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례로 높이 제한까지 하니까 사업자는 못 들어와요. 일반 영리 목적으로 한 사업자는 들어올 수가 없고 주민들이 지원 일부 받아갖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고요. 지금 시장에서요. 중요한 건 그거죠. 만약에 그런 논리를 하려면 재원을 다 서울시에서 다 대주고 환상은 늦게 깨지는 법입니다. 뭐냐면 MB 정부가 들어서면서 MB가 서울시장에 했을 때 만든 게 뉴타운 아닙니까?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자체가 조례로 만들어졌지 정상적인 절차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MB가 아니죠. 민주당에서 그래서 법을 만들었죠. 아니, 그래서 MB가 국회에 출석해서 청문회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시급하게 아니 빨리 그렇게 뉴타운 지구 지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느냐. 근데 사안이 무지 급했다 이거예요. 주거개발이라는 그 목적이. 그 사안이 너무 급했고 이거를 시차를 두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뭐가 하기 때문에 빨리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놓고서 26개가 지정됐잖아요. 네. 그러면 26개가 지정됐는데 시범지구 외에 완성된 게 있습니까?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죠, 왕십리는. 예. 그렇다면 그 지난 10몇 년 동안 내려오면서 뉴타운 우리가 그 신드롬으로 얘기했던 26개의 뉴타운 지구 지정을 했는데 결국에 그 와중에 그 시급성과 그런 거를 국회에 나와서 청문회까지 얘기했던 사람은 책임지지 않고 그리고 지금 정권이 이렇게 많이 바뀐 여러 차례 바뀐 이 상황에서 그 리스크는 모든 주민이 지금 안고 있다라는 거죠. 단지 그 주민이 도장 찍어줬기 때문에 그거를 감내해라 이거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도장을 찍었잖아요.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일부. 그 사회 분위기를 만든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 그 조례를 따라서 그러면 각 지자체장들은 그럼 그때 민주당 없었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 말이 안 되죠. 민주당 아니 그러니까 야당이 없었냐고 지자체장들은. 정책 연속성을 얘기하니까.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건 서울시 조례잖아요. 조례인데 각 지자체에서 너도 나도 없이 환상을 심어준 게 만든 사람이 다 심어준 게 아니란 얘기죠. 그거는 그래서 누구나 개발이익을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개발이익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제시한 거고 그거를 받은 사람들은 조합에서 받았던 건데 그 중간에 여러 차례 세계적인 경제 위기나 굴곡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됐던 거고 결과론으로 봤을 때는 원인을 저는 앵커님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세계 경제나 이게 그 진행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저는 그 뉴타운이라는 사업 자체를 보는 게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사업이었다라는 거죠. 그거를 국민한테 환상을 심어주고 그러면 그 환상을 심어준 게 사실이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실현 가능한 정책이었다면 최소한 뉴타운 정책은 10군데 정도는 성공을 했어야 됩니다. 서울에서. 근데 서울에서 26군데 지정해놓고 뉴타운 사업이 뭡니까? 결국에 그 재건축 사업단지나 이런 거를 여러 개 묶어서 광역화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 광역화시켰는데 지금 다시 재건축 열기가 서울에서 불고 있잖아요. 강남에서만 일부. 나머지 지역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부동산 정책은 결국에 강남을 위한 부동산 정책으로 끝난 찻잔 속의 태풍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네. 넘어가죠. 이 뉴타운 정책이 오히려 더 실패한 정책이다라는 말씀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곽정석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 듣고 계셨는데. 이 얘기 하려면요. 이것도 뭐 한 회 더 해야 됩니다. 근데 한마디만 할게요, 그러면. 네. 그나마 뉴타운 정책은 그나마 주체라도 있고 안 된 이유는 사업성이 부족해서 안 된 거고 사업성이 부족한 이유는 결국은 정부에서 규제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제 생각에는. 근데 지금 이 뉴딜 도시재생 뉴딜은 주체도 불분명하고 사실 그 재원이 공공이 막 되는데 이게 사업인데 누구는 사업이 잘 되게 해주고 어떤 지역은 못되게 해주고 이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면 더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제 생각. 지금 제가 오늘 이상하게 말을 많이 하는데 원래 이렇게 정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하는 시간을 이번에 그 토론해 보니까 정해놓고 누구는 다 쓰고 누구는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러는데 자 사업의 주체가 없다는 말에는 제가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사업의 주체가 정부와 지방정부라 그러면 가장 확실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주택에 대한 이번에 시각의 차이가 있어요. 뉴타운이 아니라 이게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대상지를 서울에 가장 광역적인 대상지를 5개 선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위험한 발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주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유재이고 다만 공공재적인 성격이 좀 있는 거예요. 저는 주택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구도심을 얘기하는 거지 그 도심에 있는 개별적 주택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게 그거라고 보고요. 왜 어떻게 그게 그겁니까? 아니 도심을 만드는 게 주택이잖아요. 좀 들어보죠. 결국은. 아니 토론을 하라며. 네,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공공성이 좀 있지만 공공성이 좀 있다는 거를 빌미로 해서 아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주체가 돼서 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들을 조정해 나간다. 이거는요 엄청난 비효율입니다.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은 거기에는 돈이 걸려 있어요. 돈이 걸려 있는 문제를 함부로 공공에서 나서 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하면은요 결국은 공공 부문에 있는 사람들이 속된 말로 해서 돈 다 먹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제가 좀 그간 거고 이제 이 도시재생이 그 현재 지금 이제 가장 유력화된 게 왜 사업 추진이 안 됐을까 우리가 원인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거죠. 서울역 수사권, 그 다음에 세운상가, 낙원상가, 그 다음에 성수동, 신촌, 영등포, 우리 구심지가 많죠. 이 많은 도시 재생이 됐든 뭐 명칭을 뭐 정부마다 바뀌니까 어떤 명칭이 옳은지는 모르지만 명칭이 이렇게 많지만 그 사업지들의 사업 추진이나 이런 것들이 왜 안 됩니까? 결국에 돈 아니겠습니까? 돈을 스스로 마련하라. 아니면 정부에서 조금 대주니까 마련하라. 방식의 차이인 거지. 저는 그 도시 재생과 발전의 툴은 비슷하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그랬으니까 사유재산을 박탈해서 하겠습니까? 아니면 안 하겠다는데 강제로 시키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정책을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 왜 나왔으며 지금 대통령 후보가 사실 이게 각 당의 대통령 후보마다 이 정책이 좀 나와주면 우리가 이거 한 가지만 갖고 얘기 안 하니까 좋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그럼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 겁니까? 그게 저도 모르죠.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단지 지금 주거 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를 분석해 보니까 전국에 한 700개 정도가 있으니까 그 700개 지역에 따르는 분석이 들어갈 거고 그거는 지역 균형 발전상으로 이제 맞추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두 가지 목적이 더 추가돼 있지 않았습니까? 전통시장의 상권을 살리겠다라는 거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재생사업을 통해서 나오는 빈집들을 정비하고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주택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을 해갖고 주거 안정도 깨야겠다라는 게 그 목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지금 이해를 했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주택 정책들의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집합반이라고 보는데 이게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기존 정책에서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예를 들은 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결국에 그런 유형이었는데 1만 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3,000평, 그러니까 3,300평 미만에 그걸 하고 아까 얘기했던 7층까지밖에 안 되고 규제가 하다 보니까 구도심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안 됐고, 그리고 그 재원을 누가 마련했습니까? 그거를 추진하는 사업체에서 마련을 했잖아요. 물론 공공에서 주차장을 약간 완화해 준다든지 그런 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좀 더 전폭적으로 해주겠다라는 거죠. 만약에 해준다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조차도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사업성이 없어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정부에서 돈을 대서 하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엄청난 정부에서 다 되겠다는 게 아니라 정부는 되겠다라는 목적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가지 목적이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거를 안 하겠다는 걸 정부에서 다 되겠다는 건 무리수고, 그 돈은 50조 원 갖고 택도 없죠. 1년에 10조 원 가지고 500군데를 1년에 100개씩 돈으로 찍어봐야 그거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좀 모든 거는 아닌 것 같고. 이재문 소장님은 저기 도시의 뉴딜 정책 대변인 같으시고요. 우리 곽창석 소장님은 시장 대변인 같으세요. 재밌습니다. 네, 이렇게 재정 마련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면 또 뉴타운 이야기까지 들어가다 보면 한없이 또 이야기 길어질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거든요. 곽창석 대표님께 소개 좀 간략하게 해주실까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는 못할 거고요.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서울 역세권 소형 아파트 여기에 대한 주제로 어떻게 하면은 좀 효율적으로 싸게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내용으로 세미나를 마련했고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오십시오.